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무역 전쟁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됨에 따라 미국 증시는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12일 미중이 무역 전쟁 휴전을 선언함에 따라 일제히 랠리했던 미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 영향도 흡수하며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6일간 랠리를 펼쳐왔던 S&P 500 역시 하락 마감으로 끝맺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감세와 국경 강화 예산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메가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스퍼트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내 반대파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심 법안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직접 의회를 찾아 설득에 나서면서 향후 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적어도 5년은 더 테슬라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려를 키웠던 정치 활동은 줄이겠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매출이 유럽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강력하다고도 강조했다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 개별 국가 상호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 간 실무 통상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완화 등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 요구를 제기할지와 더불어 한국이 구상 중인 협상의 시간표에 대해 미국 측이 전적으로 동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무디스의 강등 여파에도 잘 버티더니 단기간에 빨리 올라온 만큼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화제의 인물은 머스크 CEO였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예정대로 로보택시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들어왔던 속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골든돔을 가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게 됐습니다. 골든돔이라고 하면 미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우리 방산주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 컴퓨텍스 관련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젠슨 황 CEO가 이 자리에서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연산은 1000조 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코인과 관련된 공약들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중동 방문 승자 머스크 보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CEO가 사실상 승자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사우디에서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정식으로 승인이 됐었고요. 아부다비에서는 뉴럴링크 관련한 임상 시험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방은 트럼프가 갖고 실질적인 혜택은 머스크가 가져갔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부분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상 그 가장 큰 열매를 가져간 사람은 아마 이제 머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제 리야드를 머무는 동안 이제 머스크 CEO는 위성의 인터넷에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제 중동 진출을 발표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를 통한 이제 트럼프 방문 기간 동안 머스크는 또 다른 회사 뉴럴링크를 통한 UAE 보건 당국과 이제 뇌칩에 대한 임상 시험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제 에메랄드 그 항공과 함께 그 위성에 관한 인터넷 계약 논의까지 외교 무대는 이제 머스크 일가의 사업 무대가 돼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 머스크 동생 킴벌 머스크는 카타르에 있는 아부다비에 드론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죠. 가족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이 머스크는 UAE 정부 주최의 포럼 메인 연사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머스크의 부친이죠. 에럴 머스크는 아부다비 현지 재벌과 협력을 해서 머스크 타워에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계획 발표했고요. 건설에 관해서 건설도 진출했고요. 여기에 이제 활용할 자금이 있는데 요 머스크잇이라는 자신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신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잇의 가치는 올해 들어서 이제 500만 달러, 5억 달러, 1,150억 달러 폭락한 가치였는데 여기 또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요 가치에 대한 것들도 폭등해서 이제 이 가치도 이제 폭등했고요.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가 가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번에 사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사실은 실질적인 그 승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는 이례적으로 백악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연방의 어떤 계약에 개입하면서 동시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있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승자는 아마 머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걸 보면서 이제 국가의 이익을 누가 이제 가져가냐 보면 일단 머스크가 이번에 승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질적인 혜택, 그러니까 열매 알맹이는 머스크가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하면 또 머스크 협력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번 순방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됐을까요? 뭐 정책과 플랫폼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치권과 테크노의 기업의 역할 분담이 가시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 외교 무대를 열고 정치적인 인프라를 제공했다면 머스크 CEO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사의 기술이나 비즈니스 플랫폼을 그 위에 얻는 방식으로 이제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일단 역할 분담의 어떻든 그런 외교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사우디 왕세자와 전략을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머스크는 스타링크나 서비스 승인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방식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향후에 이런 식이 될 것 같고요. 아부다비 정상회의를 병행하면서 뉴럴링크 임상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외교 일부를 이제 편입시켰고, 머스크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대외 전략을 민간 기술로 실현하는 구조로 이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정책과 플랫폼의 이제 정치 테크노의 기업 역할을 분담하는 형식을 보여준 어떤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생의 정치 경제가 이제 구도가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행정부의 국제적 정당성과 이제 국제의 어떤 경제 개방성을 어쨌든 진출 통로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를 통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국제적으로 이제 과시하는 이런 걸 하는데 경제 애국주의의 성과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둘의 협력은 기술력과 외교력으로 이제 트럼프식의 신경제 모델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스크에는 이걸 국가로 우회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전략으로 가능하게 했는데 이번에 이게 보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쨌든 둘이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보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제 공동의 이해가 이번에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게 보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어쨌든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해를 어쨌든 머스크는 자신의 이해를 이번에 통해서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있어서 정치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 협력 그리고 공생 모델로 진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슈퍼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5가 진행 중이고요. 19일자로는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AI 개인용 슈퍼컴퓨터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크기는 손바닥만한데 초당 1000조 번 정도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모델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규모 어쨌든 큰 어쨌든 뭐 대규모 이제 그런 기업들만을 위한 그런 것들만 위한 클라우드를 위한 제공 GPU만 있었다면 이번에 보였던 건 어떻게 보면 AR 개발자를 위한 GPU 클라우드 마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죠. 그러니까 DGX라고 이제 클라우드 랩탑을 전격 출시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AI 칩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해서 엔비디아 독자 플랫폼이 이제 DGX라고 이제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랩탑을 출범합니다. 그래서 그 GPU 클라우드를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을 새롭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AI 붐에 대한 GPU 둘러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컴퓨텍스에서 공개한 DGX라고 슈퍼컴퓨터 랩탑을 이제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AI 개발자들과 글로벌 GPU에 대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이걸 선보였는데 사실상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되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DGX에 대한 클라우드 랩탑을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그러니까 개인 개발자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발자들을 위한 GPU 클라우드 리소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구조를 갖춘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AWS나 애저 같은 주요 클라우드가 참여할 예정인데 이런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밝혔습니다. 젠슨왕 CEO는 GDX 클라우드 랩탑은 어쨌든 글로벌 GPU 클라우드 공급망과 AI 개발자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설명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클라우드 빅3나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 구글과 계약한 개발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한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개발자들만 사용하던 것들을 많은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소규모 개발자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개발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AI 개발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너무나 마찰이 많았는데 이 허물을 없앴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자들이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걸 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개인용 슈퍼컴퓨터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고요. 기존에 엔비디아가 B2B 형태로 운영을 했다면 개인용까지 손을 좀 뻗치면서 B2C로 형태로 변화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DGX 스파크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연산 성능이 지금 초당 1000조 번 네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과 소규모 조직에게 이제 AI 생산 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이제 기술 민주화가 선언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생산 방식이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이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AI 학습 추론은 이제 대형 클라우드 센터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모델은 이제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학습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 이제 이건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환경에서 됐다면 이제 이거는 군사 산업 개인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옮겨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용 AI 공정이라는 패러다임이 새롭게 이제 등장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1인이 AI 스타트업이나 AI 홈팩토리가 가능하게 될 것 같고 AI 자율권이나 디지털 주권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보안 통제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이슈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대만에 있는 컴퓨텍스 관련된 행사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MS 그리고 그룹연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가 AI 앱 그리고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AI 기업 모델을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존에 MS 하면은 오픈 AI랑 좀 밀접도가 좀 높은 걸로 보였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오픈AI가
전략적으로 균열이 좀 뚜렷해지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픈AI뿐만 아니라 이제 미스트랄이라든가 이제 지금 어쨌든 그록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성을 이제 하는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이제 오픈AI 전쟁이 약간 또 한 번 재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한 번 개발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이죠. xAI가 개발한 그록 및 그록 미니 모델을 애저에 어쨌든 요 공식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가 고객을 기대하는 수준에 충족할 것이라면서 직접 이런 부분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성형 챗봇으로 이제 약간 경쟁하는 구도인데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록은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사실은 또 문제가 되는 건 그 오픈AI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트너사인데 동시에 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경쟁하는 무도인데 요 부분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모델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애저를 사용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소스를 제공함으로써 다각화하게 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견제를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이렇게 함으로써 의존도를 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의존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견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플랫폼 전쟁이 다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향후에 좀 약간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지는 것 같고 좀 그다음에 이제 독점이나 의존도를 탈피하고 그다음에 머스크계 생태계를 자신들에게 또 편입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파운드리 사업도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빅테크 간의 견제와 강화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좀 다양성이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다양한 뭐 제조업 기업들도 단일 벤더일 때 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죠.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에서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살짝은 균열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렇게 MS의 AI 전략을 좀 살펴봤을 때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설에는 약간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보면 이제 멀티 모델 강화를 하면서 애저가 이제 약간 AI의 스위스 중립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라든가 XAI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미스트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용하려는 MS의 전략은 모든 주요 AI 모델의 중립 호스트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Bring Your Own 모델이라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 중심의 어떤 UX 모델이죠.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자신이 개인화된 AI 어떤 에이전시 플랫폼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AI 협력한 새로운 타입의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어떤 감성 반응의 에이전시도 이제 데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양하게 하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자신이 나중에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AI 파운드의 플랫폼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연동되는 것들을 하면서 나중에 자신들이 어쨌든 강화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당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온 디바이스 AI와 하이브리드 추론 전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컴이라든가 ARM이라든가 인텔과 협력해서 어쨌든 PC 모바일의 추론 모커를 초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프레임화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들과의 나름 것들이 다양화하면서 향후에는 자신들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신들도 AI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오픈 AI 그리고 MS 그록까지 3자에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네 번째 키워드는 AI 규제 10년 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짝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가 지금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AI 규제 유예 조항인데요. 이 조항 때문에 100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조항이길래 기관들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AI 규제를 이제 연방 정부가 독점하겠다라는 거고 10년간 규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 금지하겠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이제 뭔가 이제 요 10년간 주 정부가 인공지능의 규제를 전면 금지할 수 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50개 주가 이제 동시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정치권이 이제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라 AI를 두고 이제 연방과 주 정부 간에 이제 권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단 하나의 조항입니다. 미국 내 인공지능 규제를 10년간 뒤흔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원에 이제 공화당이 상정한 법안의 단 한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인공지능의 어쨌든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시행할 수 없다. 이 내용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AI 업계에서 선물처럼 반대로 주 정부에 대해서는 전면적 권한으로 이제 박탈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런 겁니다. AI 채용이나 어쨌든 알고리즘이나 주택 대출 결정 모델이라든가 딥페이크 정치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지방 수준의 법적 제재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는 찬반 구도가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AI의 주경계를 인식 못한 채 그리고 뭐 연방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뭐 특히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에는 AI의 성장을 위해서 10년간 학습 유예 기간을 제한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정부, 행정부부터 맡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를 뭐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정말 이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어쨌든 그 법무장관은 그 연방이 이걸 일괄 통제하게 된다면 주 정부가 손발을 묶겠다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아니라 연방의 횡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제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연방의 단일 규제 프레임이 중요하다면서 50개 주가 조각난 규제는 부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의 시간을 주는 연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계속 엇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조항은 아직 이제 그 법안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 법안이 이제 정책 조항에 포함될 경우에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변수인데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기관들에서 반발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다만 이제 통과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좀 주셨지만 계속해서 뉴스 체크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규제 유예 조항이 시장 안에서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좀 클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빅테크 수혜주로 이제 자금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AI 주로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되면 빅테크들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빅테크들에서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나 엔비디아나 AMD나 클라우드가 있는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픈 AI나 데이터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나 이런 쪽에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요즘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리스크가 관련된 보험이나 법률이나 이런 시장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투자 유입이나 또 산업 가속도 예상되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네네. 때는 부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3,600억 자산 정리 보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이 30년 넘게 이끌어왔던 금융제국 칸토 피츠제럴드를 자녀와 투자자들에게 넘기게 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칸토가 지배하는 두 자회사 중개사인 BGC 그룹과 부동산 사인 유마크에서 각각 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1억 2,700만 달러어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이번에 있었던 러트닉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자세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의 이제 루트닉은 사실 되게 부자입니다. 이분은 상당히 부자시고요. 사실 켄트 피처럴 제럴드 이제 장관이 자신의 이제 자녀에게 양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자세히 좀 보면 윤리 규정 때문에 한 겁니다. 사실 이 금액이 사실은 자신이 보유한 뉴마크 그룹과 이제 BGC 파트너스 지분을 양도한 건데 뉴마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억 2,700만 달러 자사주를 루트닉에게 다시 매입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자신이 정부에게 민주당 일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백악관의 무역 장벽으로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이해 충돌 때문에 이제 제기되는 얽힌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전 LG 교차점에서 윤리적으로 선긋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가의 이제 대표적인 금융이자 9.11 이후에 재건한 인물인데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이제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직접적이면서 이제 강력한 조치이고 미 정기내 불해인에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상충 때문에 갔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간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2기의 어쨌든 행정부의 월가의 공공 파트너십에 대한 전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닝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관료이자 여기서 민간 자금에 어쨌든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서 어쨌든 연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전략 강화의 차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내부자가 주는 어떤 시장의 시그널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루트닝은 BGC 그룹에 대한 뉴마크에서 요걸 처분했다는 건 단순한 자산의 이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책의 이해관계 얽히지 않도록 투명성의 장치를 이번에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이걸 줌으로써 자신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홀가분하다. 자신이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약간 트럼프하고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거죠. 트럼프는 계속 이런 부분에서 이해상충이 있는데 자신 이런 거와 상관없다라는 거 하면서 윤리적 기준을 메시지를 작용함으로써 공직자 관련된 내부자 거래 이슈에서 자신은 신뢰회복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은 홀가분하다라는 주면서 자신은 민간 시장과 기관 투자자에게 이런 것들을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략에 대한 미러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공직자 윤리 협약에 따라서 금융자산을 전면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된 건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 회복을 좀 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금융자산 전면 처분으로 인해서 일단 칸토 피츠제럴드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좀 그려보면 좋을까요? 뭐 이제 경영권 세대 교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문 중심 경영에서 연속성이 혁신 사이가 이제 균형이 있을 것 같고요. 외부 자본 유입이 좀 되면서 이제 가문 독점 구조에서 투자자 연합 구조로 전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 이해관계가 축소가 되고 규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이제 공공금융이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성장이 되면서 재편이 가능성이 될 것 같고 이번 전환으로 이제 뉴마크와 BGC 그룹은 연계성이 재정립될 것 같고 향후에는 어쨌든 향후 여러 가지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채권 부동산 브로커 그룹이 자산 운용이 다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